윤석열 정부는 지난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면서 2기 내각 출범을 알렸습니다. 언론들은 총선 차출용 개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 굉장히 심상치가 않다. 이거 잘 봐야 된다라는 우려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원내대책회의 경제 일타 강사 홍성국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홍성국입니다. 네. 과거에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카랑카랑하십니다. 저희 편의점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우선 인사부터 좀 여쭤볼게요. 개각이 있었는데 최상목 수석이 경제부총리 온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정부도 사실은 경제 운영에 있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요? 네, 길을 잃고 아이고, 있고 길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방향성 자체를 좀 상실하고 있는데요. 네. 최상목 이제 후보도 네. 부총리 후보도 상당히 뛰어난 경제 관료였다라고 알려졌지만은 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과거 한 90년대 경제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신자유주의 중심의 윤석열 정부 경제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고 앞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얼마나 헤쳐나갈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가 사실 신문지면에 나오는 정도이고 사실 제가 주부로서 체감하는 것은 일단 물가가 너무 높다. 네. 그러니까 돈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점심도 요새는 2만 원은 있어야 그렇죠.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이런 경제 수치들은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우리 경제는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네. 이 기업들은 수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은 굉장히 규모가 큰 상태에서 해외 의존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내수 경제 부분들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지만 통계로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중 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경제가 점점 이런 수출 관련 대기업과 그다음에 서민 경제랑 이 갭이 벌어지고 있는데 간극이 벌어지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서민 물가, 서비스 물가 이런 거로 통칭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안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공산품 같은 것도 대기업들 생산하는 거 평균은 3%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3% 오른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도 적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 냉면을 못 먹겠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 간극이 벌어지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중 경제의 아랫단에 있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정책의 어떤 중심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수출 관련 대기업을 누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잘해야지 세금도 내고 또 나름대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서로 성장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서민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그런데 저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더 어려운데. 오늘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서민 경제들은 겨울비 같이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지금 나빠져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임계치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정책이 개입해서 서민들이 일단 좀 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살려놔야 되는데 어쨌든 최상목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한국 경제가 혹독한 겨울 뒤에 꽃샘 추위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곧 꽃이 핀다. 꽃 핀다. 상정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데 꽃이 핍니까?
지금 의원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꽃이 피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일방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꽃이 피는 분야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뭐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저출생 고령화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1년에 80만 명, 90만 명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예. 그럼 그분들은 그동안에 생산의 주역이어서 뭔가 만들어내시던 분인데 네. 은퇴를 하는 순간은 복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예. 저출산 고령화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맞습니다. 기후위기가 해결이 됩니까? 네. 더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성장을 해나갔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산업 경쟁력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보고 이념 과잉이라고 하는데 네. 택도 없는 얘기고요. 이념 과잉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 이게 이제 80년대 레이건 대처가 들고 나왔던 신자유주의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네. 세 가지 원칙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국가 간의 재화와 용역 이동할 때 네. 자금이나 이런 게 이동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된다. 네. 자유무역 같은 거죠. 두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업 민영화. 예.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YTN 민영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그런 거 시장에 개입 안 한다. 그러니까 예. 말끝마다 이랬잖아요. 민간 자율로 뭐가 회복이 된다는데 네. 민간이 지금 민간 자율이 뭐 그런 상태고 예. 세 번째 원칙은 노동운동이 기업 경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네. 딱 나오죠 지금 네. 예. 스토리가. 스토리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예. 어느 나라도 이렇게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이미 미국 자체가 신자유주의 주창제였던 미국 자체가 예. IRA법 예. 뭐 수출하지 마라. 네. 미국에 투자하라.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25% 관세 물린 지 네. 지금 4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전 세계에서 시장 개입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큰일 났거든요. 네. 모든 나라가 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엄청나게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랑 또 그 거꾸로 가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노동운동. 스탠다드에 네. 또 그건 또 안 맞춰요. 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딴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뭐 AI가 나오고 네. 로봇이 많아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많이들 하고 네. 있고 네. 또 고령화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니까 예. 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이 하나도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미치겠다, 진짜. 예. 최상목 경제수석한테 물어봤어요. 네.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하는 나라 있어요? 예. 했더니 뭐래요?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아. 시간도 이제 부족했고.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예. 바로 그 옛날 레이건 이데올로기를 21세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아, 거거든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네, 정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최상목 후보자나 뭐 지금 경제수석이라든가 새로 임명되신 경제수석도 있으시고 뭐 많은 우리나라의 경제 리더 그룹들이 네. 경제학적으로는 신고전학파 신자유주의자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 경제가 MB 네, 재판이다는데 MB가 뉴라이트라고 했죠. 라이트. 네.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더 센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더 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뉴라이트에다가 외교적으로는 네오콘에다가 아주 그렇죠. 그냥 네. 예. 그래서 처음 집권하자마자 이건 네오콘이다. 그러니까요. 80년대지 MB랑 비교하면 안 된다 했는데 요즘 서울의 봄이 그 영화가 히트치는 거 보니까 80년대로 돌아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에 네. 하나회도 무섭고 특수부도 무섭다 막 이러네요.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아까 이중경제라는 아주 쉬운 개념을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저는 경제가 어려워서 막 학자들 모실 때는 막 미리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도 잘 못 알아듣겠고 막 이랬는데 의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쉽게 설명이 되는데 자, 민주당은 이를테면은 뭐 글로벌 기업들,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들은 뭐 그분들이 알아서도 잘 하시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잘 하시고 하부토대, 내수경제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좀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대안 혹은 대책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같이 힘이 센 나라들은 딴 나라 돈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남의 거 뺏어다가 이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미국은 법인세를 올리고 네. 바이든이 이번 예산안을 보면은 네.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바이든의 정책일까 할 정도로 예.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왼쪽에 있는 정당들이 바이든이 알고 보니까 사회주의자였어요? 예, 맞습니다. 예,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네. 이번에 쓴 책의 한 단락을 네. 미국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예. 민생을 살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국가의 골격 안에서 우리가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있고 국가의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네, 건데 예. 저는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렵죠.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네. 좀 막아보자. 일단은 막아보자라는 측면에서 네. 올해 연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민생 대책으로 30조 원 예. 해서 분야별로 어려운 부분들 다 이 작업을 해놨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니까 정부가 이제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또 열어놨을 때는 또 냉방비 지원 부분 또 문제 제기를 했고 네. 하면서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유원지에 있는 그 두더지 게임 같이 예. 막 어떤 문제 나오는 부분을 망치로. 막 눌러가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상당히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예. 틀을 이 게임의 틀을 바꾸기에는 지금은 뭐 우리가 정부든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득권을 네. 가신 분들은 그렇죠.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아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에 나와서 이제 네. 3% 성장론을 들고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가장 큰 철학은 뭐냐면 예.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2%예요. 예. 뭐냐면 물가도 안 오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꾸준하게 유지될 정도로 되는 게 2%인데 네. 1%를 더 올리자. 1%. 근데 작은 것 같죠? 네. 1%인데 고작 1%? 우리나라 GDP를 한 2,200조에 1%면 22조입니다. 22조. 네, 큰 돈이네요. 1%를 더 하는데 이걸 서민 쪽에서 좀 살리기 위해서 예.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큰 틀은 뭐냐면 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경기를 살려주고 예. 이게 또 민생을 살려주고 경기가 좋을 때는 반대로 세금을 걷고 정부 지출을 줄여서 하는 게 예. 이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세하고 네. 또 뭐 긴축 재정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나빠도 하여간 돈 안 풀고 올라도 안 풀고 나빠도 감세하고 올라도 감세하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이 없는 거죠. 철학이 없다. 예, 그래서 그런 우리의 기본 철학은 그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대를 목표로 해갖고 민생을 살려놓으면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대로 성장을 하고 네. 우리가 지금 내수가 커져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내수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걸 살리자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예. 정책들을 해서 하나의 큰 정책이 아니라 작은 뭐 학자금 대출 네. 부분들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확 다운시킨다든가 네. 미국이 다 하는 정책이에요. 네. 맨날 미국 따라간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런 한 것도 거죠. 안 따라. 안 좋은 따라죠. 것도 안 배우고. 전기세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네. 저 재정이 전기세 오른 거 거의 다 해주셨어요. 그런 거 언론이 보도를 안 하잖아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저희 취재 편의점이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요, 오늘 정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 평범한 가정생활하는 주부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의료비만 하더라도요. 최근에는 뭐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검진하는 게 공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몇만 원 되거든요. 또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뭐 실비보험 있으시죠? 청구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병원은 예컨대 주사 맞으면 20만 원이고요. 약 드시면 6천 원인데 선택하세요. 막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학비도 그렇다. 애들 학원비도 그렇죠. 먹고 사는 생활비 이렇죠. 당장 슈퍼마켓에 가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 직장인들 점심값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의 어느 나라나 국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독일 같은 나라 어려운데 대학생 공납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금이 없게 되고 또 의료보험도
웬만한 건 한국이 잘 돼 있다라고 보지만 맞습니다. 이런 이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게 되면 네. 지속 가능하지는 않죠. 그런데 감기 환자가 종합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병원 갔을 때 오히려 뭐 단가를 올리고 또 원격 진료 문제도 또 여러 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갈등과 대립을 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모든 철학이 뭐냐면 제가 올해 원래 경제 얘기가 나와서 이념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개인에 관련된 건 네가 다 책임을 져라.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죠. 예.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나라들은 각국 도생으로 가고 있어요. 요새는 나라별로 영원한 우방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가장 중요한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 철학의 빈곤인 거죠. 그런 것을 해본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법조인들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현재의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법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시스템을 지키는 쉴드, 방패의 역할하고 그 사람들은 방패를 했기 때문에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 기준으로 항상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네. 법조인들이 우리나라 리더 그룹에 많이 포진하고 있고 정치권에도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에도 많고 이번에는 뭐 공기업이니 뭐 정부 산하기관들에 그냥 파상 낙하산 부대가 파상 공격하고 있는데 낙하산 부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왜 과거형의 사람들이 예.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절은 80년, 90년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법조계가 특히 심합니다. 그런데 기업계로 가잖아요. 네. 기업계로 가면은 과거는 흘러갔고 앞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죠. 시장. 예, 경제는 앞을 보고 바라보고 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앞을 보고 나름대로 생존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회 시스템을 지키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오는 이 간격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많은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짚어 주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문제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에이펙 가서 딴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는 다 그 시진핑 주석 만나고 하는데 우리는 뭐 67초인가요? 네. 그러니까 악수하고 땡이고 뭐 아무런 성과를 못 냈습니다. 사실은 최상목 수석이 작년에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중국하고 우리는 끝났다. 뭐 중국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 이제 끝났다. 근데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있나? 고민이에요. 그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한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책자가 한국에 번역본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도 그런 식으로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강의를 했지만은 디커플링이라는 개념하고 네. 디리스킹이라는 예. 개념이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완전히 나 몰라 장벽을 그렇죠. 치는 거고요. 예. 디커플링은 몇 가지는 장벽 치고 나머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네. 디커플링 하다가 디리스킹으로 바꿨죠. 예. 바꿔놓고 났는데 모든 나라에서 이제 중국과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제조업에 우리가 이제 지금 또 요소수 문제가 지금 네, 나와 지금 있는데요. 또 터졌었어요. 아주 요만한 거 하나만 톡 건드려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세일즈맨이라면 세일즈맨은 어떤 고객도 한테도 잘해야 돼요. 네. 인사 90도로 하고 비워 맞추고 네. 그게 외교고 네. 그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이제 중국을 배제한 디커플링으로 차별화를 통해서 어느 나라도 생존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상식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는 네오콘,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했는데 이 네오콘적 시각 과 신자유주의가 결합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중국을 때렸던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본질은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신냉전이라는 사람이건 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파일을 나누기는 없다. 어렵다. 쉽게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한국 입장이 미묘해요. 제가 6월에 이제 우리 의원들 데리고서 우리 경제 관련 의원들이 중국 방문했었어요. 네. 갔더니 그 중국의 고위 수뇌부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예. 니네 이사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이사 못 가요. 이사를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 지금 하는 정책이 맞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대로 중국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이겨서 중국이 어려워지면 한국이 좋은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네 분식점에 김밥집 아주머니가 내놓는 김치는 중국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단무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네.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인 밀집도에 있어서 예. 너무도 밀접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중국이 만약에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 우리 서해 바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은 어찌 됐건 간에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로 또 과거에 흔히 쓰던 말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네. 굉장히 필요한데요. 경제 측에서는 이 밀집도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갖고 우리나라가 쓰는 뭐 원자재라든가 지금 원자재라든가 아니면은 중간재 뭐 네. 이런 것들이 과거는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했는데 지금 중국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반도체 한국이 중국에 막 수출해서 한다 하는데요.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뭐 웬만한 가전 산업이나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반도체는 단계가 여러 단계 있는데 네. 한국서 만드는 건 아주 최상위 단계죠. 네. 이걸 중국으로 지금 수출을 수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위 단계는 우리가 생산 안 합니다. 네. 그럼 중국서 가져야 돼요. 예. 그래도 싼 거잖아요. 그래서 싸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중국과 관계가 없으면 한국에 안 팔어.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제조업이 지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그 이제 올해 6월에 중국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떤 특정 정권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계속 바뀐다. 정권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되고 국민 대 국민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사드 때 중국 니네가 너무 잘못했다. 제가 의원회교 하니까 이제 좀 말을 막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 저도 이제 처음인데 예, 그래서 예. 선배가 그러려고 너 제대로 잘했다. 내가 논리는 이제 제가 다 있으니까. 사드 때 그런 게 어딨냐 한 방에 네. 하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80% 좋아하다가 지금 80%가 싫어한다. 네. 중국 관료가 뭐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그 당시에 한국을 80%가 좋아하다가 지금은 80%가 한국을 싫어하거든요. 혐오하는 데서. 야,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럼 국민끼리 친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자기네들 동의한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라도 풀어라. 그래서 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서민들이 의원 외교로. 네. 서민들이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 오면 좀 먹고 살면 그래도 중국이 중요하네. 네. 그래서 중국 고마워. 너 때문에 나 먹고 산다. 네. 이런 느낌들이 양국 간에 이렇게 펼쳐져야 되거든요. 암암리에. 그런데 네. 지금은 또 너무 중국을 너무 80%만큼 좋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80%가 싫어한다는 이것 또한 또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이걸 또 우리 보수 언론들이 계속 중국의 나쁜 것만 보도를 하잖아요. 네. 안 좋은 거. 예. 그러니까 혐중이라고 해서 예. 중국의 나쁜 거, 이상한 거, 식품 이상한 거 관련된 거 골라서 허거 위에 쥐가 다니고 막. 예. 근데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고 네. 중국도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위생적으로 안 된 건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도 하면서 국민끼리 친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았어요. 네. 예.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건 중국 내부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 내부 문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엄청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도 내수가 좋아서 부자들은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부자들은 한국 안 오고 유럽이나 뭐 이런 데로 가기 이태리 때문에 가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도 양극화가 엄청 심해져 갖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가 늘어났다는 통계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최악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층부의 경기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맞아요. 예. 상층부에 있는 분들은 뭐 이번 이제 그 쇼핑 시즌에 굉장히 많이 사지만 네. 밑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줄이고 맞습니다. 있다든가 뭐 이런 적이. 예, 중국 양극화 굉장히 심각하죠. 네. 예, 뭐 하여튼 그래서 리커창 총리 생전에 그 1,000원, 1,000위안, 그러니까 17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하여튼 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상황이.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중국도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는데요. 네, 맞아요. 예. 1962년생부터 베이비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대학진 운동이 있었어요. 네.
62년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2,400만 명입니다. 중국은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2,400만 명이 일터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는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은퇴가 됐을 거고, 네. 그럼 남성들 1,200만 명이 이제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회 불안 요소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파트에 장기 두시는 분들이 많아지겠네요. 네. 윤석열 정부 경제 키워드를 네. 역동 경제라고 규정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고금리, 고물가, 고이자 뭐 이런 거 다 해결하겠다. 되겠습니까? 역동성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역동을 이제 영어로 다이나믹이고 예. 역대 정부에서 많이 써먹은 얘기고요.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이번에 최상목 후보가 처음으로 쓴 겁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 이전에 역동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네. 역동이 되려고 하면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게 우리가 항상 제가 경제지표 평균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동하려면 우리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활력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네. 활력을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경제지표가 물가가 3% 되고 뭐 수출이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작년 11월에 수출이 마이너스 14%였거든요. 그러다 지금 7%인가 5.7, 네. 7% 정도 늘었다고 네. 해서 막 하는데 실제는 작년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7 아니에요? 예, 마이너스죠. 전년 예, 대비를 예.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역동성을 하기 위해서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 분야가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물가는 이 하위 계층이 많은데 도소매업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서비스업 이런 데들은 다 진짜 맛이 갈 정도로 네.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이고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네. 뭐 또 자영업도 부자 자영업자들이 맞아요. 매장을 뭐 5-6개씩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5개 그러면은 나머지 한 10개 주변에 있는 상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절대 안 되는 이유는 곱하기 몇 번 해보면 돼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쉽게 잡아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00조인데 네. 금리가 대출 금리가 네. 지난 1년 반 동안 2%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해주면 아니 안 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00조에 예. 2%가 오르면은 2는 4. 예. 40조를 이자로 내고 있는 겁니다. 1년에 추가로 기업 부채는 2,500조예요. 기업 부채도 2%가 늘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2,500 곱하기 예. 2% 하면은 50조입니다. 예. 거의 100조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이미 냈고 지금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뭐 다이나믹하게 들어가는데 한 달에 이자를 낼 때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집 사갖고서 100만 원 내시던 분이 지금 1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가서 뭐 좀 비고 꾸기도 하고 뭐 마통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어떻게 버텨오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 더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 오른 거로만 해도 이미 100조를 이자로 더 낸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추가로 하니까 2년간 코로나 끝나고 2년간 한 200조 정도를 이자로 냈는데 어떻게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하는 말 같다. 레토릭이다. 네, 레토릭이다. 수사다. 은행더러 횡재세를 걷어야 되겠나요? 이렇게 이자를 다 100조, 200조씩. 이게요, 조금, 저는 뭐, 이 횡재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는 않으나 네. 이게 정책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딴 분들이 돈을 갖고 오는데 어쩌냐는 거예요. 예금하러.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그 중간 단계에 한국은 중금리 시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란 대형 은행이 있고 네. 그 바로 다음에 상호금융이라는 게 있죠.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 뭐 임협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부 네. 캐피탈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 가면은 뭐 한 5% 정도의 대출 받는데 그 나머지 제2금융권을 가는 순간에 8, 9, 막 지금 10%가 넘거든요. 그다음에 대부업체 같은 데들도 19.9예요. 20%가 법정금리니까 이쪽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왜 불안하냐?
여기가 부동산 PF 130조가 거기 물려 있어요. 그 이금융권이 다 상당히 비중이 높고 예.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보면 한전과 가스공사가 누적 적자가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안 했으니까 누적 적자가 50조 원이에요. 그러면 한전과 가스공사가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공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가 심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빨아가는 거예요. 돈을 더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상환한 거 상환을 연장했잖아요. 원리금 상환 연장한 게. 그게 한 65조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합치면 240, 50조 정도가 악성 종양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하기 위한 방법을 그래서 저는 뭐 반대도 많고 그러지만은 예금자 보호법에 지금 5천만 원인데 그걸 1억으로 올리자. 그럼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기다 예금이 더 늘면 대출 수요가 좀 늘어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제일 많이 거론한 게 새마을금고 문제를 부실화 문제 그 전부 저희 의원실에서 다 문제 삼은 거거든요. 니네가 튼튼해지고 하면 사람들이 예금을 넣게 되면 새마을금고가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 제일 많이 알지 않느냐. 지적사정을 잘 알으니까 니네가 우량해져야 된다. 그러면 전통시장 그렇죠. 사람들 전부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데 저축은행 이런데 다니는데 그쪽이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해야 되고 횡재세는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이제 뭐 이익 대비 뭐 몇 % 이상 뭐 하는데 저는 뭐 횡재세를 이게 어떤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기금의 형태로 해도 또 좋고 뭐 세금의 형태로 해도 좋긴 한데 어찌 됐건 간에 그 부분을 얘기 안 해놓고 그러니까 제2금융권 얘기를 안 해놓고서 여기서 너 많이 얻었으니까 해.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횡재세를 냈으니까 제2금융권 자금을 더 빨아들이겠죠. 자기네들은 더 성장해야 되니까. 볼겠네요.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치료는 저 뒤로 가서 부동산 PF, 뭐 한전 가스공사 적자, 소상공인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금융권에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금융권을 일단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예금이 모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도 은행에 돈이 갔을 때는 횡재세라든가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사안이니까 지나간 사안 걷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당에서는 뭐 거의 당론 비슷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뭐 경제 상황을 잘 뭐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수축사회 저자로도 유명하세요. 또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이게 이제 신간이 또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미래 예측서 수축사회 이후 5년 이제 생존을 위한 격투의 시대가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지금 격투하죠. 격투. 네. 지금 저를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경제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체를 비유하면 피가 같고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그러다가 최근 4, 5년 사이에 불평등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뭐 교육 양극화. 우리가 숫자를 안 봐서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소득 하위 20% 하위 그냥 밑에 20%는 한 달에 한 100만 원쯤 소득이 있어요. 100만 원. 그런데 상위 20%는 1,100만 원이에요. 10배 차이가 대충 나는데요. 교육비로 하위 20%는 교육비로 한 6% 씁니다. 6%. 그럼 6만 원 쓴다는 얘기잖아요. 5, 6만 원 쓰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 20%는 상위 20%는 1,100만 원을 버는데 교육비를 한 12, 3%를 써요. 12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소득은 경제의 문제인데 이게 교육으로 돼갖고 이게 사회 불안정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분리해서 보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통섭, 컨실리언스라고 해서 통섭이라고 해서 하나로 모아서 보자고 하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경제나 이런 세상의 모습은 다 모아져서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종교인들이 막 뭐 정치에 참여하고 네. 그 사람이나 다단계에 또 몰입하고 있는 사람이나 네. 또 뭐 이상한 정치 이데올을 가진 사람들의 광적인 어떤 움직임들은 다 일맥상통한다. 이런 이제 불평등이나 경제적 상실에서 인간적인 소외가 나타나고 네. 이건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한국의 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120만 명인데 우울증이 지금 100만 명 넘은 지 오래됐는데 훨씬 더 됩니다. 100만이 더 된다고요? 네, 100만 통계는 100만 넘었다고 네. 2년 전에 나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거 갖고 병원 안 가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경제적 현상이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내 뇌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파일을 얻어가야 되는데 네. 안 얻어지는 거잖아. 나의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가 대리. 벌어지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딴 사람 걸 뺏어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거 뺏어오겠다는 거고 같은 회사 내에서 내가 회사가 성장이 안 크니까 내가 승진하는 방법은 옆에 있는 사람을 눌러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막 네. 학교에서도 네. 그래요. 그게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위층과 층간소음 갖고도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고. 네. 층간소음이 옛날에 살인 사건 나잖아요. 네, 옛날 그러니까 사람들 화가 나 있는 거죠. 예. 분노 사회. 특사회라 이제 그런 걸 만들어 화가 나 있는데 예. 누군가는 우리 장 기자님도 누군가는 싸우고 계세요. 자제분하고 싸울 수도 있고 가족들하고도 싸우고 예. 있고 부모님 동향을 놓고도 또 경제 문제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암암리에. 그리고 과거에는 싸우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싸우면은요 항상 아래층이 피해자였잖아요. 네. 요즘은 많은 기구가 발달해서 위층이 피해자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위에다 뭐 이렇게 붙여갖고서 24시간 소리 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파이가 내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고 나의 기대가 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파이가 안 켜져? 그럼 내 운명대로 살아야지 하고서 산속으로 가서 귀농해서 뭐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 근데 그 50대 아저씨들이 다 로망이 자연인. 지친 거예요. 그 지나친 경쟁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에서. 제가 뭐 그 회사 그 언론사 사장부터 다 아는데 네. 만나면 칭찬을 많이 누구 칭찬을 많이 해요? 아니 그 프로를 잘 만들었고 예. 그나마 농촌의 사람들도 귀촌 귀여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 간에 너무 차이가 커지니까 네.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저는 수축사회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5년 전부터 해서 이제 1.0 이번에는 올해는 2.0 네. 내년에 이제 3.0 예.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는 생각이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게 현실이고 뭐 많은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그런 현실을 바꾸겠다고 주장은 했습니다만 사실 더 퇴행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퇴행하죠. 예, 더 퇴행하고 있고 더 심각하고 이렇게까지 공동체가 파괴되고 예, 뭐 이런 상황 그리고 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애도 안 낳잖아요. 예, 예. 더 출생 문제 심각하고요. 예. 이제 요즘 이런 그 용어가 나서 주의 소유권, 주의 소유권? 어텐션, 네. 뭔가 네. 관심을 얻는 예. 이 관심에 대한 소유권이 외부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네. 지금 뭔가 하시면서 그냥 보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거 끝나면 또 딴 거로 가서 또 보실 거예요. 네. 내가 정상적으로 혼자 생각하면서 사색하면서 뭔가 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내 주의력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가져야 되는 이 주의를 누가 갖고 있냐? 그걸 빅테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구글, 아마존, 애플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제 말뜻 아실 겁니다. 예, 예. 핸드폰이 다 가져갔잖아요. 맞아요. 나의 네. 모든 관심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살 때는 우리 세상에 대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탐구하고 또 책도 읽고 보고 그다음에 그거랑 이제 스스로 본인이 끊을 수 있는 의지력
의지력 있고 네. 그것을 끊고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지가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랜 기간 고민을 이렇게 관상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의지력이 있구나. 관상도 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 나타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강서 3일장에서 만났던 그 강서의 수산시장에서 만났던 상인 이후에 관상 얘기 처음 하셨나? 저희 프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얼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네, 그건 빅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끝난 다음에 관상 보고 싶은 욕심. 그래서 어느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진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밤 11시쯤 잘까 하다가 넷플릭스에 뭐 하나 영화 하나 낚여갖고 밤새고 그 다음날 후회하고 이거 뭐냐 내 인생이 뭐 이렇게 그냥 아침에 피곤해 죽겠고 그럼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출근은 또 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아, 왜 인생이 이러냐.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지 못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주의 소유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요. 내 주의를 남한테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예. 기업에 뺏기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 뺏기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네. 기업에 이거 주의 소유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엄마들이 많아요. 자기는 막 휴대폰 하면서 휴대폰 그만하라 그랬지. 들어와서 공부해. 막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부모 세대들이 처음으로 게임을 접한 세대들이거든요. 현재의 부모 세대들이. 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부모 세대가 그쪽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똑같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쟁을 좀 줄여주는 방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보니까 고립 청년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에 지친 우리 청년들이 집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도 도로 집으로 가서 자기 방문 닫고 안 나온다. 뭐 우리 아들 30살인데 방문을 안 열어. 이런 엄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우리가 보면 이걸 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될까요? 이거는 인류 역사와 관련된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네. 경쟁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경쟁은 더 심화됩니다. 왜? 사회 성장이 줄어들으니까 네. 본인의 성장 욕구는 있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안에서의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 부분 한 30년 고민했어요. 제가 2004년부터 책 쓰기 시작하면 첫 번째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나타난 게 250만 년 전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그 루시라는 그 나온다. 그 이후부터 그 모든 동물의 성 정체성은 남성은 뭔가 식량을 얻고 안전을 지켜주고 여성이 육아하는 게 모든 동물 세계에 똑같은 어떤 적이고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시대를 언제까지 살아왔냐면 20세기까지 살아온 거죠. 반만 년 동안. 근데 그걸 20년 만에 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성 정체성이 가정 양육 이런 거에서 여성도 나도 자아 실현하고 싶다. 네. 나도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급속한 속도로 아마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성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출발은 저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네. 부장관들하고 얘기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젊으니까 네.
아이 돌봄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안전하게 네. 언제든지 맡기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직장까지 데리고 오면은 그 어린 갓난 애기 새벽에 깨워서 데리고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직장에 아무리 좋은 직장 뭐 회사 안에 한다 아파트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그 선생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들 집에 이제 전업주부들 중에 애들 좀 키우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또 돈도 드리고 또 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제 하층의 돌봄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세대 이제 60 네. 이제 때에 이제 들어선 저희 세대의 가장 큰 어려운 점 뭐냐? 우리 부모님 돌봄이다 이번에는 아래 위로. 예.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 애들 다 키우고 살만한데 또 이제 엄마 아버지 네네. 공양해야 그러니까 되고. 이제 가족 간에 또 형제들 간에도 화목하지 않고 친구들 만나면 다 부친 뭐 어머니 어떠시냐 건강 물어보시면 이거 다 요양병원 가시다 근데 가서 그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성이 자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 대전제 그것을 누구나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딱 목표를 정해놓고 네. 그래서 첫 번째 걸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 네. 돌봄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주게 되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요 오히려 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왜 인구가 예. 줄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그냥 빠른 속도로 팍팍 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거 문제나 또 일자리 문제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 보면 한 제 느낌에 저 책에 써놨는데 2030년 전 되면은 네. 일자리 부분들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일자리 네, 네. 해결된다. 왜냐하면 이제 앞세대들이 은퇴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미국 일자리가 많다. 지금 전 세계 물가 올라가는 모든 핵심이 미국에서 인건비 올라서 그래요. 예. 그게 코로나 때 예. 어르신들이 집에 있다가 예. 아유 이제 실리아야 하고 안 나왔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가 47년생이거든요. 우리나라가 55년생이잖아요. 예. 일본은 그런 현상이 5년 전부터 발생을 했고요. 일본도 47년입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년 후 네. 47년생부터거든요. 우리는 55년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구나. 예, 53년도에 끝나고 플러스 2 하면 그 저기 베이비 부모 계산하기 아주 쉬워요. 예. 중국이 62년인 거는 대약진 운동에서 몇 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예. 그 60년에 끝났으니까 더하기 2 예. 한 거죠. 예. 그리고 보면 7년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거든요.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가 제일 심각한. OECD 중에서 OECD. 중국은 아니고 그런데 중국은 뭐 여기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난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모든 빈곤 문제의 중심은 노인층에 있는 거죠. 네. 어르신 어떻게 모실 거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게 세긴 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만 좀 어느 정도 해결해 놓으면은 네. 아주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사회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살만하면은 왜 결혼 안 하고 아예 안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임금 격차가요. 네. 예전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이제 뭐 100대 90,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웬만하면 그냥 중소기업도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이면 중소기업은 60에서 뭐 5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요. 내가 똑같이 대학 나왔는데 나도 대기업 가서 복지 혜택도 받고 좋은 임금 받고 뭐 이렇게 철철이 연차도 쓰고 이런 회사 다니고 싶지 죽도록 일하고 월급 절반밖에 받는 그런 회사 정말 가기 싫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무원 할까?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임금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임금 격차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한 10여 년 전에 나왔었어요. 네. 뭐냐면 똘똘한 한 개의 대기업이 모든 걸 다 먹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삼성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중소기업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과학기술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후장대형 제조업 중심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중심, 네. 그다음에 뭐 빅테크라서 디지털 네.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해서 그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일본도. 일본도.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번 대선 때 예. 그
공약에 중소기업 공약이 없었습니다. 양당이 제가 공약했는데요. 하지 말자.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왜 그런 겁니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딴 말로 얘기하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우대법안이다. 와우. 외국인 근로자밖에 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래서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임금 격차가 나는 거는 예.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애플 핸드폰 아닙니까? 예. 그 애플 핸드폰에 전 세계 아마 100개 기업이 막 납품들을 하고 있는데 100개 기업이 납품하고 있는데 애플은 설계만 하는데 애플이 모든 이익이 한 70% 가져갈 겁니다. 100개 기업. 아니, 불공정거래 아니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지금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해외로 산업단지 형태로 막 수출하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이제 지금 자동차 산단 같은 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가면은요 그 앞에 하청 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쫙 가거든요. 가서 아주 한국 타운을 한번 만들어 버리자. 아예. 그래서 그러면 기업은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의 젊은 사람이 안 가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중소기업에서 은퇴할 나이 되신 분들이 가서 언어가 안 되시겠지만 그거 한 달에 있으면 금방 됩니다. 전문 용어들 쓰고 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하자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그래서 싱가포르이 어떻게 하냐면요.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에다가 산업단지 아예 통으로 만들어. 그러다가 말레이시아가 저기 그 베트남의 성장은 베트남에다가 싱가포르 아예 공단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모델이 하노이 대한민국 IT 단지죠. 베트남 북부 가면은 삼성전자부터 LG까지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대학에서 한국어과가 활성화되고 한국 문화가 활성화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테슬라도 그래요. 마다 팩터리라고 해서 미국 안에서 진짜 세계 최고의 첨단 공장을 만든 다음에 이걸 복사를 떠갖고 딴 나라에다가는 핵심은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만 하는 걸 한다든가 해서 핵심은 자기네가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창 공장이 배터리로 세계 최고의 마더 팩토리 엄마 공장이 돼. 엄마 공장. 엄마 공장에서 이게 딱 만들어 놓고 야, 저 폴란드, 헝가리 그러면 크게 줄여. 크게 좀 줄이고 야, 이 기술은 얘네 잘하면 안 되고 이거 주고 나머지 우리가 해주고.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도 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 중소기업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금 격차가 해소가 돼야지. 이걸 세금으로만 계속한다. 끝없을 겁니다. 더 벌어질 거니까.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다 아시잖아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게 디지털 세상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페이스북에 뭐 많은 글도 쓰고 막 그 안에 놀고 광고하는데 그래서 누가 돈 벌어 그러면 그러니까요. 벽화가 다 가져가는 거죠. 다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저 그래서 페북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겠죠. 우리가 바꾸기 어렵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니까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고 정부도 지원을 해주고 또 외교 역량도 그런 게 외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아주 자주 가시고 뭐 유럽 가서 뭐 한다고 뭐가 됩니까 거기. 갑니다. 조만간 또 네덜란드 국왕. 초청. 우리나라 튤립이요 세계적인 차원으로 우리나라 튤립 산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튤립 꽃도 튤립 축제도 많이 합니다. 한국 튤립 축제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많아서 이걸 다 하려면 제가 보기엔 한 1박 2일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조만간 저희가 또 모셔서 왜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강의를 하시는지 알겠네요. 재밌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를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은 앞으로 올 세상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요. 너무 자기 확신들이 강해요. 내가 다 오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대통령실부터 개인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과도기 그리고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열어놓고서 이 상황을 대처해도 실패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미심장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